한국사 디딤 영상, 오늘은 러일 전쟁과 일제의 침략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흐름 읽기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면서 역사적인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894년 동학농민을 진압하지 못한 정부가 청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 텐진 조약에 의거하여 일본도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되면서 한반도에서 청과 일본의 군대가 맞닥뜨리게 됐죠.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청일전쟁에서 결국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그 조약의 내용 중에 랴오둥반도 할양과 관련해서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 조약의 내용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러일 간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갈등은 궁극적으로 보자면 한반도 그리고 이 극동아시아를 이제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두고서 사실 부딪히는 제국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갈등은 사실상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일본이 친러 세력의 구심점이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고요. 또한 이때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이듬해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기게 되는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러일 간의 갈등이 본격화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세력 균형이 잠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제국이 성립이 되고 광무개혁이 추진이 되는 등 나름 자주적인 그런 개혁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가능했던 건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숨고르기를 하는 이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 시기가 사실 좀 러시아의 이권 침탈이 심해졌던 시기이기도 하죠. 자,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한반도에 주도권을 가지고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공격을 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되고요. 이때서부터 일제의 침략의 그런 의도, 행동이 노골적으로 본격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러일 전쟁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의 침략이 노골적으로 되는 그러면서 우리 국권을 빼앗기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네. 교과서는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제의 침략이 사실상 본격화되면서 우리나라를 일제의 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제의 침략 그리고 이것에 맞선 우리 민족의 국권수호 운동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러일 전쟁은 1904년부터 5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전쟁의 목적은 사실상 명분이 없습니다. 목적은 한반도의 주도권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를 둘러싼 이런 군사적인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러일 전쟁 직전 대한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을 했지만 사실상 그러니까 국외 중립을 선언은 했지만 그리고 이제 뭐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청 이런 나라들이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러시아와 일본, 특히 일본은 그것을 거의 무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이 제물포와 리순 앞바다에 있던 러시아 함대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한 124페이지인가? 예, 하단부에 있는 지도고요. 자, 보시면 어디 공격을 하냐? 이 제물포 그리고 리순. 이 지역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지역이 요동반도거든요. 여기가 원래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이 할양받아야 했던 영토였는데 이것을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통해서 청의 영토로 남겨주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이 지역을 조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러시아가 이 땅을 빌려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곳에 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고 있었는데
이곳을 일본이 먼저 공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이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이 조약을 두 가지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제 체결이 됐던 조약이 한일 의정서예요.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이 한일 의정서는요. 한국 내에서 군사 기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군용지다라고 하는 이 구실로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를 거의 마음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후에 철도 부지를 쓰겠다 혹은 군용지를 쓰겠다라는 명목으로 민가를 강제로 철거를 한다든지 물품을 강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사는 상민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또한 이때 이듬해 독도까지도 이제 강탈을 하게 됩니다. 독도 강탈은요, 1905년에 강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해 8월에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 이제 내정 간섭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 한 명은 재정 고문에 그리고 외국인 한 명을 외교 고문으로 두어서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인 재정 고문으로는 메가타라는 사람이 파견이 돼서요. 이 사람이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내용은 이후에 경제 침탈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기존의 대한제국의 화폐를 다 정리를 해서 무엇으로 고치겠다? 일본 화폐로 바꾸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경제, 재정 이런 부분을 일본 밑으로 예속시키려고 한 거죠. 사실 화폐를 일본 화폐로 통일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를 파견을 하는데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일본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친일 성격을 지닌 미국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 미국인의 이런 행태,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당하는데 아주 또 기여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애국지사들 장인환, 전명훈 의사님께서 이 스티븐스를 암살하는 작전을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뒤에도 나오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내려가셔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열강의 인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일 전쟁을 하면서요. 사실 또 이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고 본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도 있다라고 했죠.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만 결국은 또다시 러시아와 이 한반도 주도권을 놓고서 경쟁을 하고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국제적으로 이 본인의 편을 들어줄 우방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을 하면서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여러 열강들과 밀약이나 조약 이런 것들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먼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고요. 미국은 필리핀, 일본은 한국의 지배에 대해서 서로 묵인해주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제2차 영일 동맹을 통해서 영국의 인도, 일본의 한국. 자, 그리고 이후에 이 러일 전쟁에서 결국 누가 승리를 하냐면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가 아무래도 동과 서로 상당히 길게 쭉 뻗어 있는 형세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수도인 모스크바가 서쪽에 치우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에서 일어나는 러일 전쟁에 사실 제대로 대응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국내 정세도 사실 조금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러일 전쟁에서 먼저 손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도 국내 뭐 사정도 있고 이래서 결국 이 두 나라가 미국의 중재안을 수용을 해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게 돼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승인을 하면서 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가스라테프트 미략, 영일 동맹,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에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으로 인해서 열강들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승인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이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 조약은 을사년에 체결돼서 을사늑약이라고 하고요. 또한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상 이 조약에는 명칭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없을까요?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이 군대를 내세워서 강제로 협박을 해서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요.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이 없습니다. 조약의 이름을 정하지 않아요. 강제로 체결했는데 그 이름까지 우리가 만들 게 없었겠죠. 이 을사늑약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일본 제국의 중개를 경의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국제적인 성격을 가진 조약이나 약속을 할 때는 일본 제국이 대신해 준다라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외교권을 일본에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된다. 즉 우리가 다시 앞에 볼까요? 자, 우리가 삼국 간섭 이후에 러시아를 통해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사실 우리 정부가 외교적인 전략을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었죠. 사실상 그래서 외교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열강과의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우리의 외교권을 빼앗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을 보다 본격화하기 위해서 통감을 두도록 했어요. 이 통감은요. 명목상 대한제국의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일본 제국이 중개를 하기로 했으니 그 외교와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감을 둔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통감부가 모든 내정을 간섭하게 되었다. 초대 통감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와서 우리나라의 내정을 간섭하고 또한 국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을사늑약 이후에 민족의 저항이 전 계층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먼저 고종은요, 이것이 무효다. 우리가 체결을 원하지 않았고 이것은 군사를 내세운 강제적인 체결이었다. 사실 국제법상에요. 이렇게 국가 간의 조약을 군사력을 통해서 강제로 위협해서 체결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무효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효다라고 하면서 무효를 선언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조약의 내용 중에 최애국 대우뿐만이 아니라 거중 조정도 있었어요. 이것은 뭐냐면 제3국가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이 중재를 해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과 조선이 아닌 제3국, 즉 일본과의 문제가 생겼잖아? 그래서 이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도와줄까요? 미국은 이 이전에 이미 일본과 가스라테프트 미략을 체결을 했고요. 여기서 일본의 한국 지배권을 묵인해 주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거중 조정에 의해서 미국이 이것을 중재해주는 그런 일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해외에 이제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외교적으로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곳에 특사를 비밀리에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설, 이준, 이위종 특사를 파견을 해서 이곳에서 이 을사늑약의 무효 그리고 현재 우리의 처지 이런 것들을 알리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일본의 방해로 이 특사는 회의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일본이 고종을 강제로 퇴위를 시키게 됩니다. 이때가 1907년이에요. 1907년에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유생들, 민중들, 전 계층에서 이러한 을사늑약에 대해서 반대를 하게 되면서 전국적인 의병운동이 전개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 이전에 있었던 을미사변에 반해 일어났던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내용 중에 단발령 등등에 반발하여 일어났던 을미의병과는 다르게 평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했고요. 또한 의병장으로서 의병운동을 지휘하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했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뒤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일신협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연에 체결이 돼서요.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의 내용은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임명할 것.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을 해서 내정을 더 본격적으로 간섭을 한다. 그리고 군비를 정리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기타 부대는 해체한다. 즉 군대를 해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미조약의 두 가지 내용, 일본인 차관을 두었다, 군대를 해산했다. 그래서 이 해산 군인들, 이제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지킬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해산 군대가 또다시 이러한 일본의 국권 침탈에 반대를 하면서 의병운동에 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정미의병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09년에 기유각서, 그래서 이제 기유각서를 통해서 이제 권한들이 이제 또 박탈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지금 좀 잘못 썼는데 이건 프린트해서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 사법권이 기유각서 1909년이고요. 경찰권은 1910년에 박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병탄의 수순을 밟아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10년 한국병합조약을 체결을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나라가 모든 통치권을 영구히 일본에게 넘긴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치를 담당하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일대 총독으로 데라우치가 임명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을사오적이에요. 즉, 을사늑약은 한국에 있는 이제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이 서명을 했는데요. 국왕이 외부 대신에게 외교와 관련된 조약 체결과 관련된 전권을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것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이것은 유효하지 않은 법이며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이것은 위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사실 이 조약은 불법으로 맺어진 조약인데 결국 이 조약에 의거해서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게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실 이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을사오적은요. 이 늑약의 체결에 동의를 했던 대신들의 이름입니다. 이완용, 박재순, 이근태, 이지용, 권중현. 이 사람들이 동의를 했던 사람들, 을사오적이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딤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